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을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은 억지 기소라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경찰개혁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엔 훈수정치, 국회 원로인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함께 총선 전국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의 가지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가 정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검역과 지역 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처와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여야는 신종 감염병 방역이 취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해외 오염 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TS 프로그램의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ITS 문제인데요. 메르스 이후에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관리 감독의 문제입니다. 사용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어느 만큼 쓰고 있는지, 어느 기관에 쓰고 있는지. ITS 보급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지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같이 감안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좀 용이하게 설치하고 이용하는 부분과 관리 책임에 관한 부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상담 인력 확대도 주문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339 전화에 물론 지금 170명으로 이렇게 보충이 되었다고 하지만 응대율에 비해서 포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 스스로 의심해서 문의하는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응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부터 사실은 이렇게 좀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응대율 통계가 과거 통계라서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여기를 320명 정도의 수준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부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전수조사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선별 진료소를 확충하고 의료 폐기물 처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격리 병상 및 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발생 예방과 의료자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리 복지부 차관은 우한 교민 격리 수용지 논란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자유한국당 등이 요구한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연일 촉구했습니다.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입국 금지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도 60만 명을 돌파한 상황. 정부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입국 금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검역을 피한 미입국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아직 비상사태로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에볼라 등 5번의 비상사태 때에도 WHO는 여행 금지 조치를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요구를 알고 있지만
지금은 정부 방역을 신뢰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립한 우리 방역 시스템에 따라서 치밀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급한 입국 금지 조치는 안 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정치권이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설 시기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억지 기소라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자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 80년대에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 검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억지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고 소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배우가 누구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버린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압박했습니다. 새 보수당도 이번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고 대한신당은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기소라는 여당의 주장과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보수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 변경을 요청한 것은 선거제 무력화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행위는 헌법과 기본정당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15석 넘게 의석이 바꿔치기 당하는 매우 중대한 민심의 왜곡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비리 수사팀을 해체한 것은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밝힌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내세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 논란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감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 후 첫 공식 일정은 주한 프랑스 대사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면담이었습니다.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는데요. 홍혜진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탈당 후 첫 일정으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한상진 교수를 잇따라 만난 안 전 의원은 마크롱식 실용 중도 정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정치 세력 싸움에만 집중하는 거대 양당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중도 정치를 표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중도인 것처럼 속여서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이나 정책들로 속여서 중도 유권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다시 좌우 양극단으로 돌아갑니다.
안 전 의원은 보수 통합이나 호남계 정당들의 통합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안 전 의원이 독자적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계 의원들은 안 전 의원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안철수계 의원 대부분이 비례대표인 만큼 당적은 유지하면서 안 전 의원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년 전처럼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3지대 통합을 위한 협의체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최 대표는 호남에서 정치 경쟁체대 1대1 구도를 만들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2월 중순까지 통합의 틀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수 통합이니 반문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당제 정치 환경에서 민주당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4기 개혁정권 재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박지영, 양윤선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5번째 이른바 인재 영입을 발표했어요. 네, 그 15번째 영입 인사는 이모경 전 여자 핸드볼 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모경 씨요? 이모경, 예, 맞습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 실제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 민주당 체육계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입니다. 그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도 했었는데요. 한국 구기 종목 역사상 최초 여성 감독으로 그 스포츠계 유리천장을 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정치를 시작하는 이모경 씨, 그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를 일으켰듯 고단한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핸드볼 선수는 믿음을 던지고 믿음을 받습니다. 저는 국민께 감히 제 믿음을 던집니다. 저는 국민이 던져주시는 믿음을 받아 정치에 실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영입 인사에 대한 이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종거 씨 미투 논란으로 좀 곤혹도 좀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당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민주당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2번 인재 영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민재 영입의 속도를 내다 보니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모자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원종건 씨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영입 인사들을 둘러싼 잡음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 8호 영입 인재 이소영 변호사의 경우 환경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예. 또 11번째 영입 인사 최길 씨는 표절로 논문이 취소된 적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해라고 적극 해명했고요. 엊그제 발표했던 그 14번째 영입인사 청년 창업가 조동인 씨도 매출 누락 의혹과 스펙 쌓기용 창업을 한 것 아니라는 문제 제기에 그 조목조목 그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의 그 인재 영입 발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총선을 앞두고 공들여 영입한 인사들의 논란이 또 하나의 선거의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윤선 기자. 한국당은 지금 통합 문제가 현안이어서 그런가요? 지금 근 일주일간 인재 영입 소식 없는 것 같아요? 네, 한국당은 앞서 한 주에 2명씩은 인재 영입을 새로 해서 선을 보이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호죠. 이미지 전략가 허은하 씨를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인재 영입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재 영입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분발을 촉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공관위가 직접 외부 신인 영입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당은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광역 기초의원 워크숍도 열렸다고요? 네, 총선 필승 광역 기초의원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내부 단속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선 때 최일선에서 뛸 이 지원군인 광역 기초의원들을 격려하고 또 승리를 다짐을 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통합과 혁신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통합 문제에 대해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우파 세력이 열심히 하지만 중도 세력의 마음을 가져와야 총선에서 51%를 얻을 수 있다며 각 지역에서 전략적인 양보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통합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황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숙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또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대한민국 다시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네, 박지영 기자, 다시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공모 접수를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어제 좀 공간이 회의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 28일 지역구 후보자 공모 마감 결과 238개 지역에 대해 모두 5명의 후보자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기 김포을과 경기 여주시 양평군 지역은 각각 6명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해서 무려 6대1이라는 경쟁률을.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6대1이 경쟁률이 제일 높은 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공관이 공천 심사를 위해 결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컷오프 근거가 될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경력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대통령 비서실 근무 네. 이것도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무슨 행정관 이런 또 경력은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되는데 이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근무 경력 표시도 6개월 이상만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여당 표밭인 전남 광주 지역 예비 후보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왔던 후보들의 지지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공천 적합도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 공관위는 후보자 면접 심사 일정도 결정을 했는데요.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네, 중순에 진행이 되군요. 예. 네. 양윤성 기자, 자, 한국당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당은 오늘부터죠. 4.15 총선 출마자 공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이 지역구 253곳에 대한 후보자 공모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이르면 다음 주까지 이 공천 심사 기준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당 대표급 광역단체장 출신 후보자들 공천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인사 모두 고향인 영남권 출마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자급 인사의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인 결과란 분석입니다. 또 정치 신인과 여성들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손보기로 하고 또 진입 장벽을 더 낮추겠다고 밝혔고요. 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1차 전국민 전화 여론조사와 2차 당원 여론조사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당들의 정책 관련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박지영 기자, 민주당 오늘 아침에 당정 회의를 했는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된 2조 1,000억 원 예산 중에 무려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걸 상반기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한 소재 부품 장비 100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1조 2천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이 포함이 됐고요. 또 15개 공공연구소의
기업에 1,500억 원을 투입하고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 테스트 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했는데 총리직을 맡기 전엔 당 소재 부품 장비 특위위원장이었죠. 오늘이 총리 취임 이후 첫 회의 참석입니다. 정 총리 그동안 위원장으로 했던 관심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며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펴서 애로를 해소하고 과감하게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땅치 않게 여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앞두고 있던 터라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당정 발표를 제외를 하고서라도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2월이죠. 2월이면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가 소집이 됩니다. 여야도 오늘 수석 부대표 회동을 통해 2월 임시회 개최를 합의를 하고 주 의제와 의사 일정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경찰개혁법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대두된 검역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생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는 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은 막아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양윤선, 박지영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인 그물무늬 왕뱀 새끼들이 폐사하는 등 동물원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동물원 관리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에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멘트로 된 좁고 지루한 공간에서 앞뒤로 머리와 몸을 움직이는 코끼리. 먹이를 물에 넣고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는 늑대. 동물들이 생태와 맞지 않는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는 최근 공영동물원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동물 방치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보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도 있었고 자연히 그런 시설에서는 동물복지 수준을 어떤 최소한의 수준으로도 충족시키지 지금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동물원 허가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동물원이 보존기관이라는 그런 문화를 동물원 전반에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인데 동물원 허가제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어요. 또 동물원이 동물 전시와 관람 시설을 넘어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물원은 본래 동물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와 교육이 기반이 되는 상태에서 이와 함께 동물복지 관련 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개 계류가 되어 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중에 좀 한두 개라도 좀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동물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동물원의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원도 원주의 제8 전투비행단을 방문했습니다. 문 의장은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FA-50, KA-1과 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 등 국산 항공기만으로 구성된 제8 전투비행단. 공군 최전선부대로 중북부 영공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이곳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문 의장은 경계태세 등의 현황을 보고받고 한반도 평화를 강조할수록 완벽한 국방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신경 쓰느라고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군군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영공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 의장은 이어 비공개로 항공기 정비 경납고를 방문하고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비상 대기실을 찾아 조종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의장은 군 장병들과 오찬도 함께하면서
장병들의 헌신과 열정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밑바탕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 계시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 뒤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자! 한준비!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3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요즘 실무적으로 가장 바쁜 인물 중에 한 명, 바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지다 보니 김 차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1339 콜센터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과 관련해 사과를 한 데 이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서도 또 한 번 사과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였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김 차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대상은 바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정부가 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 거주 중인 700여 명의 한국 교민 귀국을 결정하면서 임시 거주시설로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이 두 곳을 지정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정부가 애초 수용 예정지로 천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천과 아산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인원 수용 능력과 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은 오늘 중으로 전 세계 한 편을 통해 우선 350여 명이 먼저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머무르게 될 시설 앞에서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의 항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돌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4.15 총선을 앞둔 여야의 선거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 후보들이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고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선 악수를 청하거나 명함을 건네는 후보를 꺼려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각 정당들도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예비 후보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선거운동 수칙 공문을 배포했는데요. 유권자들과 악수보다는 따뜻한 눈인사를 나누고 선거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다중이용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비 후보자들에게 신종 바이러스 예방 수칙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수시로 보내고 있고 새로운 보수당은 명함 배포, 악수, 대화를 자제하는 산무 선거 운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총선 때처럼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이나 전통시장 등에서의 선거 운동은 당분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역 의원보다 눈도장 찍기가 시급한 정치 신인들 사이에선 난감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4.15 총선 선거운동이 혹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유권자들과의 스킨십 자제라는 치명적인 제약이 생겼지만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보다 안전한 선거운동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오늘 오전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출석을 했는데요. 임 전 실장은 선은 긋고 있지만 당장 정치권에서는 정계 복귀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실장은 이번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목적을 갖고 기획됐다며 작심하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공천 과정에 도움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출석 사실을 알린 임 전 실장은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 마음먹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1월 17일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민주당의 러브콜을 계속 받아온 임 전 실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정치권은 그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총선 승리가 절실한 민주당에서는 3고초려가 아니라 10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야 한다며 임 전 실장 출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불출마 뜻의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검찰 수사를 넘어설 수 있을지, 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로 정치권도 연일 투어 긴장 상태입니다. 앞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복지에 출석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우한 교민 수용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 국회 보건복지 소속이자 충남 아산시 갑이 지역구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국회 보건복지에서 긴급 현안질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예, 오늘 저 보건복지가 당초 하루를 예정하다가 저 오전만 질의가 돼서 좀 아쉬운데요. 예.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전반적인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예. 주로 우리가 이제 좀 원했던 것은 이제 장관이나 또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장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업무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차관이 나오는 걸로 양해를 해서 차관이 나와 주로 답변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대응에 좀 미흡하다. 우리가 지난번 메르스를 겪은 경험과 네. 또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런 걸 충분히 살리지 못해서 좀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응 체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 격리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 주민들하고 갈등이 지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체계적인 그런 대응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고 또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을 이제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좀 국민들한테 뭔가 좀 신뢰를 주고 좀 불안감을 좀 줄이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와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네. 네,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실은 전세기가 오늘 내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머무를 시설로 지정된 두 곳의 지역 주민들 반발이 정말 거셉니다. 충북 진천, 의원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인데요. 또 현재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내려가 계시죠. 현재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래, 방금도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과 또 이제 양성조 도지사와 이제 시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서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지사나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해해달라 하는 그런 설득의 입장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더군다나 이제 인근 지역인 천안에 당초 예정되었다가 여기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리감만 다시 확인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잘 정리가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지역 주민대로 뭔가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좀 거리감이 좀 좁혀졌으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거리감이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지금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내일쯤으로 예상되는 그 교민들의 도착에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물리적으로 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네. 경찰은 경찰대로 지금 상당한 수의 인력이 나와서 지금 고생들을 하고 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복지부 차관이 오늘 진천이나 아산 지역 주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것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이라든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정부로서는 당초부터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뭐 제가 판단하건대는 저도 이제 행정에 공무원 하다가 이제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민 격리입니다. 네. 주민하고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래 났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이제 우한에서 자기네 국민들 이미 수송에 가서 바로 공항 부근에 있는 군부대 시설에 벌써 이미 수용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호주 같은 데도 과거에 보면 섬에서 하고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무슨 환자도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또 우리처럼 이렇게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대로 생활하고 그중에 의심이 되는 분들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본인이 또 이렇게 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만 유독 이렇게 2주일 동안 특정한 시설에 모여서 격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오늘 그 이미지원께서 의사 출신인데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그것부터가 우리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공항 부근, 이동이 많지 않은 공항 부근에 어떤 군 시설이나 다른 뭐 어떤 이런 시설로 해야 되는데, 왜 특별하게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려와서 2시간 이상 그분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직 납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아쉬움이 크군요. 뭐 다른 대안도 대안도 없고요. 네,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현장까지 가셔서 복잡하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었습니다. 인간의 전면에 있는 체제. 네, 이번 시간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뉴스N의 훈수정치 코너입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 수장이시죠. 유경현 헌정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요, 헌정회 그러면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라는 건 되게 연상하는데 모이셔서 주로 어떤 역할 하시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 헌정회는 국회의원을 지내신 1,0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민 공동체, 명예 공동체입니다. 일찍이 정치를 경험했고 참여했던 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그 경험을 울림으로 정치권에 조금 뭔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심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보장, 삼권 분립, 또 시장 경제 같은 기본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는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21대 헌정회장을 선출되셨으니까 한 10개월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경험에 가진 울림이 좀 국회 쪽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어렵고도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오늘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무거운 부담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는 거의 없고 책임만, 무한 책임만 지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늦은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목말라하는 통합과 포용의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는 5월이면 20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20대 국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많이들 그렇습니까? 하십니다. 네. 뭐 회장님께서는 20대 국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또 헌정에 계신 우리 원로님들께서도 또 요즘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20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아마 어느 국회보다도 몸고생, 마음고생들이 많으셨던 걸로. 몸고생, 마음고생이요? 많으셨던 걸로 네.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네. 역대 국회 중에 13대, 14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80% 선입니다. 거기가 아주 좋은 기록이고. 그 민주화 직후에 했던 그 무렵입니다. 네. 우리 20대 국회는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법안 처리율을 보니까 한 33% 정도 좀 그 부진한 편입니다. 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20대 국회의 교훈을 21대 국회가 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 좋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정말 어떤 그 불화보다는 좀 친화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배제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포섭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충돌, 반목이 있은 다음에 이 정치권이 풀어야 할 일을 고소 고발로 여야가 사법으로 넘기는 모습이 국민들은 참 그 우울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가 불화보다는 친화, 배제보다는 포용, 포섭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그 문제가 지금 진영 간의 양극화된 대립이 지금 문제다, 그런 지적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는 얘기도 거론이 됐었고 선거제의 개혁도 얘기가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헌을 통해서 해야 한다기 때문에 지나갔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좀 부족하지만 바뀐 선거제도로 조금 기대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보니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그 정당이 39개입니다.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선거보다도 많은 정당이 참여할 걸로 봅니다. 참여는 하지만 3% 이상 받아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과제겠죠. 그러나 저는 그 어느 정당이건 간에 이 선거, 다음 선거와 함께 다음 세대도 좀 같이 생각하고, 또 현재 그 정권, 다음의 정권 못지않게 우리의 커다란 국권에 대해서 같은 그 지혜 경륜을 좀 모아갔으면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통합의 길이 뭔가 생각해서 우리 헌정회가 회원들이 처음으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님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까지 2차례 경건하게 추모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시각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이 다르겠지만 한국을 결정한 이 70여 년의 현대사에서 그분들이 앞장선 노고를 격하일로 해서는 안 된다. 07 과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큰 가슴으로 모시고 다음 대통령들도 국민과 함께 이 역사를 개척해가는 그런 큰 흐름을 저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초대 국회의장이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저희 헌정회의 그 흉상을 또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인재를 뽑기 위해서 정말 영입 치열하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젊은 표를 좀 잡기 위해서 청년 인재는 물론이고 뭐 여성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뽑고 있는데요. 이런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선이라는 대회전을 앞두고 재점검, 재무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선거 때마다
계절병처럼 아하. 연례 행사처럼 또 어느 면에서는 전시성, 일회성으로 지속이 안 되는 아쉬움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인재 영입은 어느 당이나 불가피한 선택인데 거기서 다선 의원은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그 일각의 논의가 저희들로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다선과 중선과 초선이 또 노장, 장녀, 노장청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조화 균형의 무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갈이 속칭 물갈이 인사 교체도 원칙과 정확한 그 합리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젊은 인재 영입은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젊은이는 선이고 나이 든이는 악이다 이런 양분법은 수용하기 어렵다. 노장청이 조화가 돼야겠죠. 조화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구 구조가 옛날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런 원통 구조입니다. 60세 이상이 인구에서 20% 이상. 그러면 점점 아래쪽이 약해지고 있죠. 약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청년 물론 확보하고 예. 중년 확보하고 60대 이상도 20% 정도의 그 지분 발휘 기회는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일방적인 어떤 주장은 그 객관적인 면에서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와 국회,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는 한편으로는 견제와 관계이면서 또 한편으로 협력 관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제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건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60년 전에 대학 3학년 때 이 선거 부정을 성토하는 4.19 때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진출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른바 4.19 세대시네요. 최근에 이 거리마다 메운 그 많은 군중들의 함성을 보면 민주주의의 그 어떤 아픈 목소리,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국회가 이런 대중의 목마름을 여의도로 좀 수용을 해서 해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만큼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거 다시 국회로 모셔와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이 배제 대상이 아니고 동행하는 파트너다. 이런 기본 인식이 있습니다. 좋은 여당이 좋은 야당을 만들고 또 좋은 야당이 좋은 여당을 만든다는 기본 원리를 가야 되는데 이 동지와 동지의 경쟁이 아니고 적과 적의 투쟁인 것처럼 비치는 그 아주 아픈 현실에 국민들은 늘 이번 총선에서 어떤 좋은 의미에서 대반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로 행정이 우위되는 행정국가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또 그 예외일 수 없지만 입법부는 입법부 자체로서 독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부가 법률제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중요한 국가적 중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입법부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경건하게 우리가 답을 찾고 또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도 너무 굳은 몸짓으로 많은 인재들을 이렇게 모셔오는데 그 인재들의 활로를 열지 못하고 1등 국회의원들이 1등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그 시행착오를 이제는 극복해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저는 그 나라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경우보다 힘이 나누어져서 무너진 경우가 많다는
그 역사를 늘 지켜봅니다. 아, 분열 갈등으로 네. 했다. 아. 우리 만주 대륙이 남생 남건 형제의 그 싸움으로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일이 지금 정치의 첫째, 둘째, 셋째 가장 막중한 과제다. 이 통합, 포용에 실패하면 계속 어려운 세월이 이어진다는 게 기본 과제고 정치권이 거기에 지혜와 경륜을 모았으면 합니다. 첫째. 둘째는 정치는 경제다. 경제는 시입니다. 이 경제가 국민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요새 보면 그 부동산 대책이 자꾸 나오는데 또 한편에 보면 부동자금이 한 1,000조 원이 지금 유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돈이 투자할 때를 찾지 못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데 대책만 자꾸 하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책이든지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가느냐, 얼마큼 긴 시간을 갈 수 있느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정책은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생각하고 또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일 관계, 남북 관계인데 기본은 남북 관계는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차분하게 갔으면 하는 기본 생각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통신, 통행, 통상 작은 걸음 정책이 쌓여서 큰 걸음 정책이 됐습니다. 쉬운 일부터. 우수한 학생들은 쉬운 문제부터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북한 핵이라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시간이 가고 국민들의 피로감, 부담감이 가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부터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의 그 정당 간의 관계, 여야 관계가 마치 적과의 투쟁처럼 돼 있다. 아까 동지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적과의 투쟁처럼 돼 있다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국회 이제 5월 말에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지적해주고 싶다면요. 우리 정치의 어려운 점은 이 가로의 정치가 연합의 정치입니다. 다른 정당끼리 손잡는 거,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 이 손잡는 가로의 정치가 대단히 취약하다. 또 저는 세로의 정치가 대단히 척박하다. 앞선 사람들을 자꾸 낮춤으로써 자기가 올라간다는 이 생각.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서 미국 대통령, 연결식의 전직 대통령 네 분들이 앉아서 같이 뜻을 모으지 않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 종종 모셔다가 간담회도 갖고 제일 멀었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선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영역과 애환을 같이 했던 큰 동시대인들이에요. 그런 방식의 국정을 아주 좋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이 수직적인 역사를 잘 이끌어가면서 수평적인 연대를 가지고 이 민주정치는 한 정당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니까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상대 당에도 한 30%, 40% 나눈다는 이런 여백의 정치가 마음, 가슴마다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전쟁터를 오래 겪은 말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길을 잃고 있을 때 밤중에 나이든 말이 길을 찾아줬다는 것이 노마의 지혜라. 나이든 말의 지혜다. 우리 현역 정치인들이 정말 충정으로 세계 지금 우리가 10위권의 1등 국가, 모범 국가, 선도 국가입니다. 단지 지금 정치가 국민들의 뜻만큼 안 되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대반전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새로운 웅비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네, 그 새로운 인재, 새로운 청년대 에너지와 더불어서 또 원로들의 경험도 같이 엮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 훈수 정치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가는 듯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큰 추위 없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